자, 그러면 우리 논문 연구 방법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문 연구 방법론의 전체 개요를 담당하고 있는 최윤식 교수입니다. 오늘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최진희 교수님 둘이 오늘 한 5시간 조금 이제 못 남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논문을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논문을 AI로 쓴다고 하는데 도대체 궁금하시죠? 뭐 AI 표절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교가 하는 논문 연구 방법론을 개요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학교는 AI가 필수입니다. 논문 쓰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를 쓰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데 들어가는 버든은 절반으로 줄고 논문의 퀄리티는 2배, 3배가 좋아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AI를 필수로 논문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AI 안 쓰겠다 뭐 말리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들으시면 AI를 쓰는 게 낫겠구나. 자연적으로 생각이 드실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논문 연구 활용 방법론 MPU라고 써 있는 요게 이제 학교가 쓰는 스탠다드고요. 여러분이 요거 두 번째 요 버튼 패들렛에 이걸 누르시면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를 다 하십시오. 자, 복제를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자, 이게 이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지금 인공지능의 자유지라는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 방법론을 그대로 활용해서 제가 저만의 지금 논문 전체 패들렛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고 여러분들이 이걸 카피해서 여기에는 이제 양적 방법론, 질적 방법론 혹은 질적 방법론 여러 가지 방식 뭐 이게 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거고요. 내가 질적 연구 방법론을 쓰겠다. 그러면 양적 방법론 이거 다 지우고 내 연구에 포커스된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도 내가 어떤 방식을 쓰겠다. 그러면 그것만 포커스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우고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나는 리터러처 리뷰에 뭘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건 제가 이제 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서치한 논문 자료, 그다음에 뭐 제가 정리한 거, 그다음에 뭐 제가 뭐 아이디어들 이렇게 자기가 여기다 올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개인화를 만들고 교수들은 이 패들렛을 보고 논문 코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지 않아도 현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교수들이 논문 코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서는 어, 코칭이 월요일 날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8시부터 9시 1시간 할 건데 논문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코칭도 논문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그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여기서 맛보기로 주제 찾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얘기 나눴잖아요. 이제는 논문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더 패들렛을 이렇게 열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패들렛을 다 자기 걸 띄워놓고 서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패들렛을 교수들이 보면서 코칭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코칭 시간에 작업한 거 있으면 바로 여기다 올리고 자기 거에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 쌓인 걸 가지고 논문을 또 작업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들, 리서치한 거, 내 논문 아이디어, 심지어는 일부를 글을 썼다. 그러면 여기다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들렛이 그 자료방이다. 내 논문 자료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복사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뭐 이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다음번 논문 지도 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논문 개요를 배우면 논문을 쓰는 학생들은 다음번 집중 그러니까 두 학기는 무조건 다 현장은 논문을 오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 논문 때는 제가 아니고 우리 김세환 교수님이 논문을 총괄하시거든요. 그러면 김세환 교수님이 오늘 배운 것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가면서 실제로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집중교육 시간 논문을 계속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지금 카피해 놓은 논문의 패들렛에다 자기 걸 계속 올리면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우리 학교의 논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뭐 논문 연구 방법론을 AI를 가지고 쓴다고 하지만 논문을 쓰는 것은 기존에 AI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기존의 논문 쓰는 방법론을 그대로 다 유지합니다. 거기에 AI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 그러면은 논문 연구 방법론을 AI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첫 번째, AI가 논문을 써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저희 교수들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의 도움이 안 되는 거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가끔 이게 꼼수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AI가 나에게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협력자다. 때로는 지도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교수님들이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교수님들도 1년에 몇 편씩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혼자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 209에서는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논문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논문을 보면 공동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제1 저자가 지도교수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있죠. 그러면 지도교수가 그걸 다 쓰느냐? 안 합니다. 지도교수는요, 플래너예요. 계획 세우고,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실험에 방향 주고, 나오면 검증하고, 그리고 나머지 2, 3, 4 저자들이 각자에 맞춰서 어떤 학생은 실험도 하고, 어떤 학생은 리서치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 논문에 글을 만들고, 뭐 이러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논문이 쓰여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제1 저자가 되는 거고 AI를 쓰면 나머지 2, 3, 4 모든 그 저자들이 어떻게 돼요? AI가 들어간다. 이제 그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논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제 논문을 쓸 때 나 혼자 쓰지 않고 교수들이나 하는 수준의 어시스턴트들을, 조교들을 내가 AI로 삼아서 그 역할들을 날 도와주니까 당연히 되겠어요? 논문이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질도 좋아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왜 논문의 질이 좋아지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제 탐색부터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하니까. 또 하나 논문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웬만하면 높은 수준의 선행 연구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의 논문 주제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 논문, 영어 논문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논문도 좋은 게 많지만 한 7대3 정도로 외국 논문, 그 논문 중에서도 아주 퀄리티가 높다라고 인정받은 그런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그걸 못했죠. 왜? 언어의 장벽으로. AI가 그 언어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 뭐 독일어나 불어를 못해도 예, 세계적인 석학들이 혹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연구 결과로 인정받은 논문들을 얼마든지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리서치하고 스터디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선행 연구를 하기 때문에 논문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AI를 안 쓰면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 못하는 거죠. 그 자체가 논문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좋은 재료를 쓰니까. 그게 AI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논문의 시간의 버든은 줄이면서 왜 어떻게 내 논문이 좋아질까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여러분이 얻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학습 목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건 AI 기반 연구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우리 마 교수님과 또 우리 김세환 교수님이 작업을 해 놓은 건데 물론 이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기다 다 제가 각각의 영역 맞게 흩어놨어요. 그래서 뭐 한번 크게 훑어보실 분들은 저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 논문의 정의와 중요성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논문 쓰시는 분들 한 번쯤 쭉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AI 논문 연구 규칙이 있습니다. 가끔마다 규칙을 만드는데 이건 이제 규칙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늘 뭐 제가 세세히 다 읽으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논문 쓰는 학생들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단히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자, AI를 사용할 때 이건 꼭 논문이 아니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AI에 대한 기본인데 AI를 사용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좀 써보신 분들은 뭐 페르소나를 입히는 걸 알죠. 뭐 너는 세계 최고의 뭐 예를 들면 수학 선생님입니다. 뭐 이런 거. 네. 저희는 페르소나를 당연히 그렇게 입히지만 그런 수준으로 AI에 대한 페르소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초보자용이고요. 그거보다 또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내가 AI를 지도교수로 쓸 거냐
예. 그다음에 AI를 나의 파트너, 연구 협력자로 쓸 거냐. 그다음에 나의 대리자로 쓸 거냐. 예. 얘가 AI가 대신해 준다. 글을 써준다. 이건 대리자 역할이죠. 예. 논문은 대리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지도교수 협력자. 그다음에 때로는 과외교사 하겠죠. 선행 연구가 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내가 공부하지 않은 그런 영역이라도 영역을 다루는 논문이라도 여러분 이제 AI 뭐 할 때 AI의 선행 연구에 대해서 AI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AI의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LLM이라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잖아요. 저희가 안 가르칩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치면 이제 기존 학교하고 똑같죠. 왜 안 가르치느냐? 그거는 이제 AI로 여러분들이 다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그런 이론들을 어떻게 AI로 내가 연구 논문을 쓸 때 꼭 그게 필요하다면 선행 연구에 나는 그걸 그 이론을 그 원리를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내 논문에 필요하다라고 교수가 판단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AI를 과외교사로 사용해서 스스로 그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난생 처음 보는 이론도 공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때는 AI가 과외교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논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AI를 카운터파트로 해서 네가 내 논문을 공격해라. 논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얘기해라. 그건 어떻게 돼요? 교수가 했던 역할이 여러분 논문 써오면 기존에는 어떻게 돼요? 교수님이 공격을 하잖아요. 네. 문제는 이제 괜찮은데 논문 쓸 때 교수님을 박사 논문 5번밖에 못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웬만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스스로 고민해야죠. 계속 나중에 리젝트만 당하는 거예요. 학생은 몰라요. 왜 리젝트를 당하는지 내 논문이. 네. 안 가르쳐줘요. 교수도 5번밖에 안 만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가 그 단계 가기 전에 내 논문의 허점에 대해서 내 논문을 반박하고 내가 가진 주제에 대해서 내 가설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쓸 때는 AI가 어떻게 돼요? 경쟁자, 카운터 파트너. 그 다음에 평가자도 마찬가지죠. 네, 각 영역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글의 수준도 평가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설도 평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 네. 여러분 뒤에 가시면 논문을 쓰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죠? 예, 멘탈 케어 챗봇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만들었습니다. 김사영 교수님이 친구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가서 좀 푸시라고. 그래서 AI는 진정한 페르소나는 너는 뭐다, 뭔 역할이다. 이거는 초보 수준이고요. 내가 AI를 지도교수로 쓸 건지, 협력자로 쓸 건지, 대리자로 쓸 건지, 그 다음에 파트너 쓸 건지 뭐 이런 부분을 뭐 크게 생각하는 게 진정한 AI에 대한 페르소나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논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논문은 첫 번째 연구, 독창적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거를 글로 표현해야 되니까 글을 써야 되겠죠. 박사는 박사 수준의 글. 네, 논문 연구 틀을 잘 짜고 잘 했는데 글이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논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분리해 보면. 그런데 저희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논문 연구 방법론에다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맞춥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게 문예 창작이 아니에요. 글은 두 번째예요. 네, 근데 그걸 기존에는 AI가 없을 때는 그걸 표현해야 되니까 그 표현이 문장 실력이 없으면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학위 논문의 수준에 맞는 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쓰기가 안 되면 논문이 힘들어지죠. 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은 그거는 그게 논문의 평가의 핵심이 아니에요. 논문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선행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논문 한계를 내가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설, 새로운 증명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죠. 저희들은 그거를 가장 중심적으로 평가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글은 AI로서 상관없습니다. whatever. 그게 목적이 아닌데. 이게 AI 시대에 달라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 전자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 아마 일반 학교에서 이런 방식으로 AI를 도입해서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데서 논문을 한다 그러면 아까 했듯이 방법론은 이걸 쓰고 글은 본인이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글 쓰는 것도 AI까지 허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글이 좀 모자라도 상관은 없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논문을 제대로 쓰면 아시죠? 논문에서 자기 생각은 많아야 10%고요. 예. 한 5%? 5에서 10%입니다. 90%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은 쿼테이션을 다 따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AI로 쓴다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거는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이미 논문 안에 있기 때문에 AI로 글을 쓴다고 합니다. 얘가 글을 써주요. 90%는 여러분이 다 선행 연구나 다른 데서 전부 인용을 해야 되고 내 생각이라도 근거가 있는 이론, 근거가 있는 발언 이런 걸 전부 다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글을 써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걸 빼버리면 AI가 글을 써주겠죠. 근데 전통적인 방식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다 쓰면 AI를 다 모든 과정에 써도 여러분들이 표절이 안 걸립니다. 표절이 될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표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I로 하면 뭐 표절이나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 교수고요. 두 번째로 이 AI 논문 연구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대리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내 글을 첨삭해 준다든지. 이러면 대리자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과외교사는 아까言듯이 내가 논문에 꼭 필요한 이론인데 내가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AI가 과외교사가 돼서 그 이론에 혹은 그것에 대한 내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럴 경우에는 과외교사, 나머지는 평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1 역할은 논문 연구 지도 교수, 제2 역할은 논문의 글과 형식 작성을 도우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AI 활용 윤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쓰시면 사실 이 윤리는 크게 걸리지 않을 겁니다. 윤리는 왜냐하면 AI를 이렇게 쓰면 걸릴 이유가 거의 없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AI 융합학과니까 여러분들이 리터러처 리뷰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논문들이 우리가 AI를 접목해서 케이스 스터디 마찬가지죠. 기존에 있는 AI 이전의 케이스 스터디 결과가 있는데 이걸 AI를 넣었을 때, 즉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뭔가 내가 논문을 썼는데 교육의 교수 학습 방식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AI를 접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통한 교수 학습 방법을 다른 프로젝트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대상인데 AI를 가지고 학습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가 자체가 비교 평가가 되죠.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논문 주제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AI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AI가 왜 효과를 내는지에서 리터러처 리뷰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AI에 대한 최신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다 연결해 놨습니다. ARXIV라는 코넬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건데 여기가 AI와 관련된 논문이 가장 최신 논문이 가장 먼저 오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I 관련된 최신 논문 그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 GPT다 뭐 이렇게 쳐놓으면 검색을 하시면 최신 논문들이 여기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AI에 관한 알고리즘, AI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내가 리터러처 리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를 가장 우선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최신 이론. 왜 그러냐면 AI 기술은 지금 논문이요. 일주일 단위로 바뀌어요. 신기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AI에 관한 기술을 쓸 때는 그러니까 저희 교수들도 일주일만 딴 데 가서 사역하고 오면은요. 이게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지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논문들이 최신으로 많이 나오니까 가능하면 최신 논문을 써야 되고 여기가 최신 논문이 가장 빨리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AI 기술과 관련된 알고리즘 관련된 여기서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AI 논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AI 기술과 관련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은 그냥 여기에서 찾은 논문 서너 개면 끝납니다.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글쓰기 지침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GPT에 대해서 이건 글을 이제 예를 들면 대리자 형식으로 첨삭을 해줄 때 글쓰기에 관한 테크닉인데 이거는 나중에 김상현 교수님하고 직접 논문을 써 가시면서 디테일하게 배우시면 된다. 한 번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지금 이전 이제 참고용 자료들을 먼저 하는 겁니다. 챗GPT 5원을 최고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논문 저자의 추론과 챗GPT 5원의 추론 기능과 이것을 체인처럼 연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설을 만들거나 가설을 가지고 뭔가 추론을 내가 덧붙이거나 추론을 만들 때에는
AI의 추론 능력하고 여러분의 추론 능력을 두 개를 융복합시켜서 훨씬 더 나은 추론, 훨씬 더 나은 논리적으로 탄탄한 가설들을 만듭니다. 이때는 저희가 권장하는 게 O1을 씁니다. 네, O1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챗GPT를 써도 엔진마다 성능이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쭉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AI를 쓴다는 것은 AI를 오케스트레이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AI 베이스 모델도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고 특화된 모델도 있는데 논문의 모든 영역 쪼개놓은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마다 요 포인트는 어떤 AI에 어떤 모델을 썼을 때 그러니까 가장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 교수들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신기술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거기에 딱 특화된 AI와 AI 모델과 AI 쓰는 방법 혹은 프롬프팅 기술을 저희들이 껴넣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종합되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AI 없이 썼을 때보다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논문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된다.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내가 원하는 선행 논문을 찾는다 그랬을 때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챗GPT에서 찾는 것과 우리 똑같이 AI를 쓰지만 교수들이 가르쳐준 방법을 찾는 것과는요. 선행 논문에서 여러분이 검색하는 논문 수준이 달라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논문 결과가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요리에서 좋은 재료를 뽑는 것과 그렇죠? 누구나 다 수산시장 갑니다. 근데 눈이 없는 사람은 속아서 사오고요. 경험 있는 사람은 좋은 신선한 재료를 사오죠. 그 차이가 어떻게 돼요? 요리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AI에서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AI를 썼을 때 퀄리티가 높냐? 순도 높고 아주 좋은 재료들을 어떻게 돼요? AI를 통해서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논문을 쓰기 때문에 논문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논문은 저도 논문을 써보고 지도를 해보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어디서 좋은 논문인지를 몰라요. 논문 연구 방법론에서 그것도 많이 안 가르쳐주고 뭐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한번 가르쳐주고 코칭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냥 혼자 막 씨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 수준에 그리고 자기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건 당연하죠. 우리 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총신에서 실학 논문을 쓰는데 총신 도서관에 가서 거기에서 박사 논문 쓴 거 거기 봐가지고 뭐 죄송하네요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고만고만한 예, 도찐개찐인 수준에서 참고했던 뭐 그거 가져다가 논문 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신선하거나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쓰니까 논문이 얼마 한계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AI가 돌파하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벌써 여기까지만 들은 것만으로도 야, AI가 써주는 게 아니구나.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못하는 건 아니고 퀄리티가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추론은 이 모델을 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건의를 했는데 우리 학장님 건의를 하셨나요? 5원 프로?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5원 프로가 제가 오늘도 써보니까 챗GPT를 유료로 쓰신 분 20불짜리는 처음에는 50개 대화를 하는데 일주일 줬거든요. 제가 보니까 하루로 당겨졌더라고요. 그렇죠? 하루에 50개 정도. 그래서 여러분 논문 쓰실 때는 네. 글을 쓸 때는 상관없는데 다른 건 조금 그렇지만 쓰실 수 있다. 그래서 5원 프로도 쓰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뭐 다 배우실 건데 이걸 클릭하면 각 프로젝트마다 연관된 AI를 배우는 패들렛을 연결해 놨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AI 활용 기술을 배우는 패들렛입니다. 이제 신입생들은 이거를 여기에 있는 내용의 상당수를 고급까지를 4주간에 집중교육에서 다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프롬프팅 기술부터 시작해서 최고급 기술까지 AI 기능과 관련해서 모아놓은 패들렛이고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배웠어도 나중에 내가 AI를 프로젝트를 하거나 혹은 논문을 쓸 때 내가 때로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내 논문을 위한 GPT를 만들어 써야 되거든요. 네, 딱 거기만 특화된. 그럴 경우에 기술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다시 리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생성형 AI 기능 셀프 스터디 패들렛 있고요. 자, 그다음에 창조적 논문이란 뭐냐? 논문 본론 들어가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이게 유튜브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김정훈 박사가 말하는 창조는 무엇일까에 대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도대체 창조가 뭐냐? 창의적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논문은 창의성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썸머리는 논문이 아닌 거예요. 기존의 선행 논문을 내가 분석해서 거기에 허점과 한계와 이런 것을 가지고 최신 나온 이론이나 나의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나 혹은 관점을 비트는 걸 통해서 내가 기존의 선행 논문에서 찾지 못했던 창조적인 새로운 어떤 영역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 찾아내는 부분이 논문을 들어가야 그게 가장 중요한 논문에서 창의성을 인정받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선행 연구를 통해서 내가 관심 갖는 주제에서 지금까지 나온 연구에서 다른 게 뭐냐? 내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 그리고 디퍼런트, 차별성을 내는 게 뭐냐라는 걸 찾아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논문을 써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헛고생하는 겁니다. 요걸 찾는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창의적인 게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창의성은 사람들이 오해가 되게 많아요.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분은 창의성을 논문에 창의성을 심기 위해서 선행 논문 안고 혼자 고민을 해. 자기의 막 가설을 세워. 이런 논문은 절대로 통과가 안 됩니다. 네. 네, 창의성은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고요. 근본적인 인간의 창의성은 무에서 유가 아니고 무에서 유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요. 인간의 모든 창의성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논문뿐만 아니라 모든 창의성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창조가 뭐냐, 창의성이 뭐냐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김정은 박사가 어디 그 유튜브 방송에서 창의성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한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영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걸 이제 창조적 논문으로 적용을 한 게 이건데 창조적 논문이란 뭘까?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새로운 편집이에요. 그래서 편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리터러처 리뷰 그리고 모든 것의 90%는 뭘 해야 돼요? 인용을 해야 돼요. 편집이니까.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기존에 이미 말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들의 수많은 주장 중에서 내 주장을 서포트하는데 필요한 모든 주장들을 조합해서 그 이전의 주장들이 내 생각을 지지하도록 어떻게 돼요? 편집해야 돼요. 그게 리터러처 리뷰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원천을 뭘 잡았느냐가 리터러처 리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리터러처 리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서 내가 가진 가설들을 지지를 해주고 90%는 지지해주고 그런데 10%가 차이가 있어. 그걸 창의성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앞의 내용을 충실히 했을 때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조적 논문의 시작은 이미 존재하는 선형 연구들의 새로운 편집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를 잘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어떻게 하느냐, 논문 쓸 때 자기 마음대로 다 생각해 놓고 그것에 구색 껴맞추기로 대충 리터러처 리뷰를 갖다 껴요. 논문이 좋을 수가 없죠. 네. 물론 이제 이해는 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 어떻게 돼요? 그런 나를 주장하는 논문을 찾지도 못하죠. 어떻게 찾겠어요? 네. 저도 AI 안 써봤을 때 찾기 힘들더라고요. 총신 도서관에서. 네. 그러면 찾는 방법이 있어요. 꼼수가 가서 나와 비슷한 주제를 썼던 박사 논문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썼던 걸 다 끌고 와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논문이 계속 도찐개찐으로 계속 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AI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아줄 수 있다. 자, 그래서 검색도 다른 겁니다. 내가 검색을 쓰는데 내가 원하는 나를 지지하는 선행 연구 이론, 그것과 관련된 이론, 것들을 광범위하게 얘가 리서치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여기도 이제 김정은 박사님 창조적 편집은 이미 존재하는 정보와 정보, 지식과 지식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이제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고 둘의 관계 해석을 바꾸면 그것도 창조성이죠. 가장 간단한 창조, 논문의 창의적 발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왜 AI를 써야 되느냐? 제프리 힌튼 교수입니다. 잘 아시죠? 예, 이번에 노벨상 타신, 노벨 물리학상 타신 생성형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이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찾은 영상인데요. 이분이 아주 그냥 신랄하게 얘기했어요. LLM은 90%의 인간보다 더 창의적이다. 네, 그러니까 예, 겸손히 하시고 LLM 쓰셔요. 예, 이거 힌튼 교수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LLM을 쓰는 게 여러분의 논문이 훨씬 더 창의적입니다. 안 쓰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창의적이에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희의 연구에 AI를 다 쓰는 걸 제대로 구사를 하면 제가 단언컨대 웬만한 학교의 교수님들의 논문보다 여러분 논문 더 좋습니다. 왜요? 지금 LLM이 그분들의 창의성보다 좋으니까.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를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LLM을 쓰는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여러분 이건 영상 보시고요. 자, AI는 사람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작동한다. 그래서 창의적인 거예요. AI 자체가 사람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뇌는 100조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적은 파라미터, 이게 이제 시냅스 역할을 하는 게 연결, 이게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뭐 파라미터가 뭐 1조 개, 뭐 몇백만 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파라미터예요. 인간은 아직 최고의 LLM 초거대 모델도 아직 인간의 시냅시스 100조 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한 10년 안에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현저히 10분의 1 혹은 몇십 분의 1보다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하느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시면 이제 힌튼 교수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서로 다른 하드웨어에 정확히 동일한 신경망의 여러 개를 복사해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LLM 모델이 작아요. 인간의 시냅스보다. 예? 10분의 1, 100분의 1로 작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인간의 모든 영역을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게 왜 가능하느냐? 이게 알고리즘이니까 작은 영역에 그 10분의 1, 100분의 1 단위가 되는 그 알고리즘을 각각의 다른 하드웨어에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제가 가능하죠. 딱 1000개를 복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 A라는 이 하드웨어, 거기에 알고리즘은 A라는 지식을 학습해요. B는 B를, C는 C를. 근데 이게 1000개, 10,000개, 그래서 GPU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A는 A, B는 B, C는 C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A는 A만. 여러분이 하나를 쓸 때 얘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하는 것 같죠? 이게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얘가 중간에서 얘가 분배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AI를 물어보는구나. 그럼 이쪽에다 던지고 얘는 교육을 물어본다. 이쪽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개가 넘는 알고리즘이 다 복제가 되고 똑같은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각각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1000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중치의 평균을 내서 학습을 딱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창에 사지만 이미 거기 구조에서는 그렇게 흩어지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적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얘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 힌튼 교수가 한 말이고 알고리즘 작동 원리예요. 자,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왜 인간의 창의성에 도움이 되느냐? LLM이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면 유사성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LLM은 유사성 검색을 잘 하게 돼요. 그러니까 LLM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사성 검색을 잘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도 들어오면 막 정보가 들어오면 시냅시스에서 유사도에 의해 가지고 1학기 때 배우셨던 학생들은 저한테 알고리즘 기초를 배우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뭐 잊어버려 상관없는데 이 유사도에 의해서 그게 가중치인데 얘가 정보를 저장을 해요. 근데 이 신경만 똑같이 그렇게 작동을 해요. 네.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뭐가 있냐면 정보가 막 집어넣으면 드러나면 그게 유사성을 기반으로 전부 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벡터 방식으로 표현하고 하죠. 비슷한 것끼리 막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비슷한 것을 찾아오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얘가 근본적으로 뭘 잘하냐면 첫 번째 정보를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두 번째 잘하는 게 그 정보를 유사성에 의해서 잘 저장하고 있다. 그래서 LLM이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유사성 탐색입니다. 그런데 그 유사성 탐색이 1000개, 2000개 영역을 다 어떻게 돼요? 유사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머릿속에서는 뭔가 질문을 던지면 그 유사성을 서너 개밖에 못 꺼내와요. 교육에서 하나 꺼내오고 어떻게 돼? AI에서 하나 꺼내오고 신학에서 하나 꺼내오고 이게 유사한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유사성을 해놨기 때문에 딱 던지는 순간 수천 개 유사성을 쫙 가져와 버려요. 이게 AI를 써야 될 이유입니다. 네. 자, 그래서 LLM은 유사성 검색을 가장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 지식들 속에서 LLM은 인간이 볼 수 없었던 많은 유사점을 빛의 속도로 찾아줘요. 그래서 유사성의 발견, 유사성의 연결이 창조의 기반이에요. 내가 이 배운 거를 교육을 신학에 이거를 AI에 그 유사성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창의성이 발현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죠. 이거를 AI가 잘한다. 그래서 그 기술 때문에 힌튼 교수 얘기합니다. LLM은 90% 인간보다 더 창의적이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논문을 할 때 유사성, 연관성을 쫙
해주고 그것을 가장 잘하는 엔진이 O1 추론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추론 모델을 써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사성을 다른 데서 끌어와 주니까 그 자체가 논문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AI가 낸 연구 아이디어 사람보다 더 창의적이다. 뭐 예, 그렇게 이미 뭐 대학 스탠포드에서 이건 스탠포드에서 나온 결과예요. 예, 해보니까 실제로 이러기 때문에 창의성 부분에서도 유사성과 연관된 이런 창의성 부분에서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인데 인간보다 더 창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논문을 쓰려면 이제 AI의 힘을 빌으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선택하고 거기서 더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논문의 3요소. 논문에서 펼치는 논리 만들기, 연구 설계 방법, 논문 작성 구상 뭐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다 이제 세세하게 들어갈 테니까. 자,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제 논문 주제 탐색을 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2학차 있는 분, 지난해 우리 학생들은 논문 주제 탐색을 코칭 시간에 한번 해봤어요. 해봤어요. 자, 그래서 논문 주제 탐색을 들어가는데 논문 주제 탐색은 자, 논문 주제는 문제, 해결 방법, 한계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논문 주제를 찾는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 그다음에 한계. 그리고 논문의 창의성은 문제와 해결 방법 두 개.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은 논문의 문제와 무슨 문제를 선택했느냐, 어떤 해결 방법을 했느냐. 이 둘 중 두 개, 혹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논문이 창의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논문의 새로운 창의적 문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내가 발견했느냐. 당연히 그냥 발견하면 안 되고요. 갑자기 교수님, 저는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됐어요. 라고 하면 논문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 발견했으면 나보다 먼저 누가 그 문제를 발견해서 풀었느냐를 봐야죠. 이게 선행 연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AI 없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쓴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이 다 해놓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여다봐야 돼요. 선행 연구가 정말 힘들어요. 왜? 해 안에 새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 고민하는 거. 근데 이제 그래서 논문을 쓸 때 가장 좋은 영역이 뭐냐? 새로운 영역을 쓰면 좋아요. 새로운 영역은 선행 연구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단점은 뭐냐? 내가 선행 연구를 가지고 뭔가를 뒷받침할 거는 적어요. 근데 문제는 많죠. 아주 오래된 다른 사람 다 하는 거는 자료는 많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수준에서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풀었다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만 혼자 생각하는 거지. 이 문제 몰랐을 걸. 근데 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리서치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못 찾아요. 그래서 AI가 그걸 시켜서 내 생각, 내 문제 가리면 AI가 다 찾아요. 그렇게 돼 있는지. 그거 찾는 데만 제가 보기엔 한 6개월 걸려요. 여러분 하면. 이거를 단 몇 시간 안에 다 끝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든이 확 줄죠. AI가 계속 나타난 그 효과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논문 주제 탐색 단계에서 사용할 AI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셨을 텐데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 이제 이거를 챗봇이죠. 이걸 클릭을 하면 챗GPT를 여러분 유료로 가입하시면 무료도 쓸 수는 있는데 여러분 챗GPT 창에 이렇게 뜹니다. 논문 주제 찾기 도움이라고 우리 교수들이 만들어 놓은 각각의 영역에서 챗봇이 뜹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페셔널로 가시잖아요. AI 융복합. OTT를 끄는 한이 있어도 넷플릭스를 끊는 한이 있어도 AI는 유료 구독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무료로도 쓸 수 있는데 저희 교수들이 테스트해본 결과 그리고 전문가들 동일하게 했는데 똑같이 똑같은 챗GPT도 무료와 유료가 성능 다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인들은 상관없어요. 그 10% 차이가 나도. 근데 여러분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는 1%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들어요. 여러분의 논문의 퀄리티가 1%만 높아져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챗GPT는 모두 유료를 쓰셔라. 심지어는 몇 개를 유료를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뭐 전문적으로 나중에 졸업하고 하시면 오원도 무료로 주는 것과 유료로 주는 게 또 다릅니다. 네, 추론 모델도. 그래서 꼭 권해드립니다. 유료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쪽에 프로페셔널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하면 이제 이런 곳곳에 AI를 쓰는 방법, 때로는 우리 교수들이 챗봇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기존에 있는 AI들을 어떻게 쓰느냐의 용도에 딱 정해놓고 그 기능, 제한된 기능을 딱 쓰라고 정해놓고 하는데, 자, 참고로 논문 주제 찾기 단계를 클릭을 했죠. 자, 그럼 이거는 논문의 주제를 탐색하는 것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거 가지고 리터러처 리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챗봇을 만든 거는 딱 그 타입 거기에 맞게 인스트럭션을 최적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그것만 쓰시고, 물론 여기서도 쓸 수 있지만 이 다음은 다른 챗봇이나 우리 교수들이 제안해 놓은 다른 AI 쓰는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도 100, 이것도 100. 여기서 주제를 찾는데 100이라면 100의 퍼포먼스라면 여기서 목차도 뽑고 가설도 뽑고 다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출력물들은, 예, 원래 그걸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챗봇을 100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쓸 수는 있지만 90, 80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논문 주제 찾기 챗봇을 안 쓰고 그냥 이것도 챗GPT니까, 예, 그냥 여러분들이 베이스 모델에서 쳐도 돼요. 논문 주제 찾아. 그래도 이게 더 낫습니다. 왜? 이거는 그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잘 작동되도록 커스터마이징 했으니까. 1%의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룰이 저희 논문 연구 방법을 따를 때 가장 중요한 룰이다. 예. 귀찮으니까 하나 갖고 다 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논문 주제 탐색이니까 탐색만 하고 끝. 여기서 시키는 질문만 하고 끝. 나머지 그 다음의 문제는, 다음의 단계는 그 다음 단계로 제안해 놓은 챗봇이든지 AI로 가셔라. 예. 물론 그 AI에서 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교수들이 전부 다 가이드를 해놨어요. 이 단계에서 이 챗봇은, 이 AI는 여기까지만 써라 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데, 그래야 100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코디네이트 해. 이게 오케스트레이션. 최고의 퍼포먼스를 단계마다 다 100%씩 내도록 전부 조율을 해놓은 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거. 순서를 만들어 놓은 거. 사용 방식을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전부 다 딱 모든 프로젝트마다, 우리 프로젝트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유튜브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교수들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AI 컨설턴트다 그래요. 도구는 다 똑같은데 이걸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조합 방법이 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수들도 계속해서 신기술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챗GPT가 이걸 잘했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미나이가 잘하거든요. 그럼 이걸 저희들은 빼버립니다. 이걸 써야죠. 계속. 예, 그래서 늘 최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조합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시면 여러분 AI 컨설턴트의 역할들을 다 하실 텐데 자연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걸 배우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프로페셔널 1%를 더 내려고 유료를 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5원 프로를 200불을 내고 쓰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AI를 가지고 내가 강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기능 얘기하고 이런 건 강사 안 됩니다. 예. 그거는 기업에 가면 다 놀렸어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레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논문 주제 찾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쓸 거냐도 가이드라인을 밑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AI 활용 논문 주제 탐색하기는 첫 번째 관심 있는 키워드를 던진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인공지능의 자유지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 이거를 이제 넣으면 제가 바빠서 논문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박사 논문인데, 인공지능 자유주의인데 제가 먹고 사는 책을 쓰느라고 못 쓰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럼 얘가 작업을 합니다. 자, 기술적 관점, 철학적 관점, 법적 관점, 윤리적 관점 쫙 설명을 해요. 결론을 얘기하고 이렇게 나오죠. 요게 첫 번째 질문. 자, 그럼 챗봇은 왜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적 관점, 철학적 관점, 법적 관점, 윤리적 관점 요 부분을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베이스 모델에다가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챗봇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답을 해요. 네.
답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답하고 포인트나 결과물이나 방향이나 이게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조금 한 10%든 1%든 더 좋은 결과물을 쉽게 프롬프트를 여러분들 어렵게 치지 않고도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챗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놓고 두 번째로는 자, 이 다섯 개가 질문이 5개거든요. 이 5개를 기본으로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더 세부적인 질문을 던지면 된다라는 거죠. 이 질문도 교수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주제를 찾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네, 최신 논쟁을 정리하도록 그래서 내가 논문을 포인트를 잡고 있는 기술과 신학의 영역 두 영역의 포인트를 잡고 가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넣으면 얘가 질문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챗GPT는 갈수록 말을 적게 하려고 그래요. 사용자가 몰리니까 출력 토크를 제하기.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고 넓은 리서치 하라. 이렇게 하면 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 질문을 주고 기본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가면서 주제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백그라운드 지식을 쭉 쌓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뭐 이거 다 시연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 논문을 직접 들어가면 우리 김세환 교수님과 함께 이거를 뭐 1시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계속.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주제를 선정하고 넘어가겠죠. 그때 이제 디테일하게 하는 걸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건 이제 저희가 만든 챗봇이고 이걸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챗봇을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고 그 주제 특화되게. 왜냐면 챗봇을 만들면 우리 이제 신입생들은 배우실 거예요. 4주 집중교육위원회. 챗봇을 만들면 얘가 파인 튜닝이 돼서 어차피 확률적으로 많이 내서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잘 던져야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오거든요. 근데 저희의 전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롬프트를 잘 못 던진다라는 게 저희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 거는 프롬프트를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고 싶으면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나는 논문의 주제 찾을 거야. 뭐 할 거야. 너는 이 주제에서 뭘 해야 돼. 뭘 가져와야 돼.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한다라는 게 제일 기본 전제고 그거를 교수들이 지침에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넣으면 그 작동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파인 튜닝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을 찾을 수 있도록 타겟팅을 딱 줄여놓은 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늘리려면 거기서부터 연관된 것들 아까 했죠? 유사성을 가장 잘 탐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 그것과 연관을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AI 없이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딱 내가 인공지능의 자유의제 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인공지능의 자유의제에 관련된 섹션을 가겠죠. 네. 혹은 인공지능과 자유의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좁히겠죠. 어떻게 해요? 기술적인 섹션과 신학적인 섹션으로. 인문학도 있고 뇌신경학도 있고 그렇죠. 이거 다 버리는 거죠. 그죠? 섹션을 줄이겠죠. 거기 들어가서 또 보고 그다음에는 무슨 이론이 있으면 거기서 또 파생을 하겠죠. 확산하겠죠. 이게 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의 논문 리서치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해요. 그걸 AI가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고 쉽게 내가 줄였다가 확산했다가 연관된 걸 유사대로 가져왔다가 근데 얘는 유사성 검사가 높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잘 어떤 걸 영역을 어디 영역을 내가 신학하고 기술을 겹쳐야 되겠다라고 모를 때는 내가 그냥 유사성에 되는 학문들을 1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얘가 쫙 가져오죠. 그러면 어떨 때는 뭐가 창의적이냐면 신학적인 논문을 쓰는데 대부분 신학과 기술을 붙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유사성이라고 하면 얘가 뇌신경학도 추천할 수 있고 심리학도 추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도 추천할 수 있고 물리학도 가져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유사성에 있는 학문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또 내 논문의 스타일이 달라지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
내가 물리학하고 이 AI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면 못 찾는 거죠. 근데 얘는 그 유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던지는 순간 얘가 계속 가져오는 거죠. 그게 확산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하나의 어떤 특정한 중요한 영역에서는 하나만 쓰지 않아요. 챗GPT만. 왜냐하면 그 유사성을 가져오더라도 얘네들의 알고리즘 학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파운데이션 모델마다 특성들이 달라요. 그래서 공통적 챗GPT하고 이번 이제 구글 제미나이 리서치를 쓸 건데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은 질문을 던져도 80%는 같아요. 그런데 구글 제미나이에서는 리서치에서는 얘가 챗GPT에서 이걸 아무리 커스터마이즈해도 여기서 못 가져오는, 못 찾아오는, 못 연결하는 것을 구글 제미나이가 가져올 수 있어요. 리서치가. 그러면 이게 확산이죠. 그래서 여러 도구를 하나로만 끝내지 않고 한 영역에서 여러 도구를 쓰는 이유는 혹은 여러 도구를 쓰라고 교수들이 추천하는 이유는 범위를 넓히기 위한 거예요. 가능하면. 이 챗봇은 못 잡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탐색에서도 구글 제미나이, 특별히 거기에서도 딥 리서치를 써야 돼요. 학문적인 연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제미나이에 들어가셔서 네, 여기에 딥 리서치입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네. 아마 딥 리서치가 무료에서 되나요? 아, 이게 좀 단점이에요, 제가. 다 유료로 쓰니까 무료에서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몰라요. 네. 아무튼 한번 보시고요. 제미나이에 들어가셔서 한번 열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얘네들도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 표가 얼마 전에는 몇 주 전에는 여기가 트라이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네. anyway. 네. 그러면 뭐 저는 네. 자, 제미나이를 열어보세요. 자, 여기 들어가면 구글 제미나이 어드밴스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딥 리서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도 여러분들의 특성을 배우셔야 되는데 오늘 뭐 엔진 특성을 다 가르쳐 드리지 않겠어요. 신입생들은 이제 4주간 교육에서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 엔진의 모델에마다 출력하는 방식, 잘하는 게 다 달라요. 프로페셔널은 그걸 다 구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논문에 맞게, 내 특성에 맞게. 그래서 딥 리서치가 논문에 가장 잘 맞고 또 여기 보면 플래시 익스페리멘탈 있고 그다음에 익스페리멘탈 어드밴스가 있어요. 이게 추론 모델이에요. 오원과 같은. 네. 근데 또 여러분들이 추론 모델은 추론을 할 때 써야 돼요. 어떤 분은 추론 모델을 딱 켜놓고 검색을 시키니까 지식을 물어보니까 얘가 뭐 프로 그 뭐야 챗GPT 5원이 비싼데 오히려 포옴니보다 못하더라. 이런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발언을 하고 계세요. 모델이 달라요. 네. 떡볶이집 가가지고 저 양식 달라 돈가스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추론은 추론 모델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딥 리서치를 하면 딥 리서치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얘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면 얘가 이제 에이전트 기능이에요. 딥 리서치가 2025년 에이전트 기능입니다. 에이전트가 많이 나올수록 저희 논문 연구 방법에 쓰는 또 툴들을 다 교체를 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딥 리서치는 뭐냐면 리서치를 하는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챗봇은 뭐냐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검색만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검색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딥 리서치는 뭐냐면 인공지능의 자유지에 대해서 검색해. 그러면 얘가 검색에 대한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요. 플랜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걸 몇 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효과를 한 번에 얘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글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검색의 계획을 내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구 내가 논문에 따라서 내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뒤지고 이거 한 다음에 평가를 한번 하고 이 논문을 읽고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 주제를 가지고 요거를 또 다시 검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짜잖아요. 요거를 자동화 시켜준다. 네. 그래서 최적의 내가 한 번에 어떤 자료를 못 찾으면 여러 단계를 생각하겠죠. 뭐 인터넷에서 검색한다. 거기서 키워드를 찾아와가지고 구글 스칼렛에 집어넣어서 비슷한 논문을 찾아와서 거기서 해당되는 내가 잘 모르니까 가장 그 영역과
적합한 프로페셔널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검색한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요걸 자동화시키는 게 에이전트입니다. 중요한 거. 이거 다 노가다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이걸 자동화해 주니까 속도가 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어, 똑같이 인공지능의 자유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미나이에 넣어보겠습니다. 넣으면 자, 바로 검색 안 들어가죠? 얘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인공지능 자유에 대한 철학적 논쟁과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찾아달라. 자기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두 번째로 자유의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기술적 접근 방식에 대한 정보도 자기가 찾겠다. 세 번째, 인공지능 자유에 관련된 윤리적 쟁점 및 사회적 영향도 정보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요거를 자동으로 자기가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냥 검색을 하는 것과 완전 다른 거예요. 검색을 하면 그냥 여기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하고 끝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 계획 수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계획에서 내가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신학에 대해서 신학적 관점 쓰고 있는데 지금 신학이 없잖아요. 그죠? 철학은 있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죠. 신학적 관점과 예? 그다음에 뇌신경공학적 이론에 대한 자료도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그걸 반영을 해서 계획을 다시 짜죠. 다시 짰죠? 5개 늘어났죠. 네. 그리고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2번과 3번을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얘한테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죠 이게 조교라고 생각해요. 나는 교수고 한 공동주자 한 사람한테 야 인공지능의 자유주의 교수는 그렇게 해요. 야 인공지능의 자유주의 논에서 자료조사 해와. 그러면 똑똑하지 못한 박사 과정인 학생은 그럼 교수님 어디를 찾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교수가 다 일일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학생은 어떻게 돼요? 알아서 자기가 하고 계획 플랜을 찾기 전에 리서치 플랜을 교수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뭐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보고 어떻게 돼요? 야, 신학적 관점에 빠졌잖아. 지금은 뇌신공학의 대세야. 아니면 LLM 기술에서도 야, 지금 LLM으로 안 돼. 최신 기술이 있지. 내 논문에는 이런 LLM보다는 딥러닝이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 학생이 이 조교가 이 박사과정 그러고는 계획을 짜와요. 그리고 교수님 이렇게 짰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리서치 할까요? 그러면 교수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연구 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연구를 해요. 리서치를. 이게 에이전트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조사를 하죠?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쫙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26개 사이트를 조사를 하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얘는 조사로 놔두고요.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네, 제가 여기 하나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해서 리서치하던 계획 플랜을 바꿔놓고 얘가 결과를 이렇게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리서치에 대해서 얘는 뛰어난 조교야. 박사과정 해놓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리포트 형식으로 서론부터 시작해서 쫙 써놓은 거예요. 리서치 자료를 서론, 기술적인 논쟁. 그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출처 다 있어요. 그다음에 관점과 주장에 대해서 구분도 해왔어. 표로 분류도 쭉 이렇게 여기 다 어떻게 돼요? 있어요. 리서치가 근거가 가서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고 필요하다면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추천해준 실제적인 리소스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거기서 정확하게 내 필요하면 쿼테이션 따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논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네.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중요한 거 또 좋은 건 뭐냐면 여기가 덕스가 있어요. 네, 이걸 클릭을 하면
구글 독스에서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인용구까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여기에 이제 표로 만들었죠. 근거, 쟁점 이걸 구별했죠. 이런 경우에 시트를 누르면 시트가 생성됐죠. 열기를 하면 엑셀 파일에서 정리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게 주제 찾기를 할 때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주제를 내서 광범위하게 찾고 거기다 리소스 찾고 필요한 것들을 한다. 그러면 이걸 읽어보면서 어떻게 돼요? 내 주제를 포커스를 어디로 잡는 게 좋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거 딱 여기까지 주제 찾는데 주제 탐색에만 주제 아직 뭔지 결정도 안 했어요. 탐색만 여기까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외국 자료까지 다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에 따라서. 네,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선택하는 그냥 이쪽은 그냥 신입생들 한번 들어보시라고. 네네네. 네.